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균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연구 주제 선정, 온라인 자료 검색의 평가와 확인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 검색을 했을 때 온라인에서 이제 주로 자료 검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평가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이 다 거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야 좀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나의 연구 주제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한가? 그리고 자료의 신뢰성과 출처가 정확한가? 이 출처가 정확하지 않고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인용을 하거나 그런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논문을 기술한다. 그럼 상당한 문제가 있겠죠. 객관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내용이 적절하고 최신 정보이며 적용 가능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뭐 내용이 당연히 적절해야 되는데 최신 정보를 조금 많은 논문에 이제 쓰셔야 돼요. 뭐 또 다른 좀 이렇게 예로 논문을 쓰는데 인용이 지금 2023년도잖아요. 그런데 막 98년, 80년도 거 연구 같은 경우 대가들이 처음에 만든 것들 말고 그런 연구들을 막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아마 교수님들이 최신 걸로 다 바꾸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수 등재지 같은 경우나 좀 깐깐한 등재지, 학술지 같은 경우는 최근 3년도, 5년도 이내 거를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최신 정보를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저자의 개인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이고 정밀하고 완성도가 있는가? 이걸 당연히 객관적이어야겠죠. 개인적 주장 가지고 블로그에 있는 글, 뭐 이런 글 가지고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료의 저자가 확인 가능하고 그 분야의 권위자인가? 어, 뭐 그 분야의 권위자라는 거는 그 해당 분야에 있는 논문을 많이 그 선행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이제 연구자들의가 권위자일 수도 있고요. 모든 이제 학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권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자의 소속 기관이 전문 기관인가? 어떤 내가 그 뭐 보고서 같은 거를 이제 찾아서 그걸 쓰는데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뭐 법인이라든가 일반 그냥 기관에서 했는데 그게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그 자료 출처를 밝히고 써야겠죠. 그리고 인용한 참고 문헌의 출처가 확실한가. 그래서 대개 우리가 그 다른 논문에서 인용했을 때 인용이 잘못됐거나 뭐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선행 연구 보니까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럼 최소한 그 인용에 대한 인용됐던 그걸 내가 다시 인용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내 논문에는 재인용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재인용을 붙인다라는 것은 내가 그 논문 인용된 걸 원 논문에 인용된 거를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인용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건 그 교수님께 게으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인용 말고 그 인용 내가 참고했던 논문의 인용을 다시 검색을 해서 그걸 다시 한번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걸 다시 내가 글로 인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인용한 참고문의 출처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조금 파악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차이를 큰 가치로 이게 뭐냐면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똑같은 논문을 우리가 똑같은 연구 변수, 똑같은 표본, 똑같은 산업 이렇게 하면 그건 연구가 아니죠. 그냥 갖다 베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연구를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차별성이라고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차별했다고 할까 그걸 요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 연구의 차별성은요 너무 크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 선정한 주제가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려면 그 크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있죠. 차별성을 작은 거 하나라도 못 찾아낸다면 그 연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은 석박사들의 연구 주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여도 기존 연구들과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달에, 1년에 석사가 7만 명인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치를, 교육청 통계치 못 봤는데, 한 7만 명 이상이에요? 연? 그러면
매년 7만이면 10년치만 해도 70만 명의 석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석사들의 70만 편의 논문이 다 완전히 틀리겠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사용했던 변수들이 거의 비슷하게 와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억지로 차별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가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차이를 큰 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은 연구자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큰 차별적 고민은 하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연구 대상, 지역, 시기, 변수의 어떤 구성,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적인 것들, 이런 것만 바뀌어도 차별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과 대상을 좀 달리해서 세분화하거나 연구 방법론을 다르게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친환경 소비 가치가 요즘 친환경 이런 게 많이 ESG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친환경 소비 가치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연구에서 이 연구가 그대로 있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에서 어떤 표본을 대상으로 했는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같은 변수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으로 바뀌면 이건 완전히 다른 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문화 자체가 틀린 집단인 거잖아요. 또 전 세대를 연구했다면 그냥 그 친환경 소비 가치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전체 세대, 한국의 전체 세대를 가지고 표본을 수집을 해서 연구를 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MZ세대? MZ세대의 생각은 좀 틀리지 않을까? 그 MZ세대로 다시 구분해서 좁혀서 표본의 범위를 좁혀서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혹은 지역별로 세대별로 또 구분했을 때 지역별, 뭐 한국과 중국, 혹은 뭐 MZ세대와 뭐 노인세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별 세대별로 구분하면 이런 거는 또 집단 간 차이 비교 분석 검증도 가능한 거예요. 그 연구 방법론이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영향 관계를 검증했다면 지금은 집단 간의 그 비교 검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군가 모바일 뱅킹을 통한 소비 행동 연구를 했다면 모바일 뱅킹이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럼 나는 쇼핑 앱을 연구하는 거예요. 난 쇼핑 쪽에 나 쇼핑 잘하는데 나 쇼핑하는 거 좋아해. 그럼 쇼핑 앱을 모바일 뱅킹 대신 쇼핑 앱을 바꿔서 변수 선정해서 그 소비 행동을 연구한다면 이것도 새로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에서 큰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논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것 연구 주제도 선정하고 그 문헌도 이제 많은 거를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 주제에 대한 자료의 탐색은 연구 방향과 범위 그리고 구체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처를 포괄적으로 탐색할수록 좋은 거예요. 또 하나, 논리적 근거에 따라 연구 모델과 가설을 수립하고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선행 연구 논문을 탐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선행 연구 논문을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다면 논문 작성에 무리가 없어요. 내가 논문 작성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석사가 뭐 국내외 논문 포함해서 10편 이상을 그 학술지를 읽고 내가 이거를 비평할 수 있고 완전하게 그 논문을 이해했다. 박사는 30편 정도. 그러면 내가 내 논문 쓰는 데서는 전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구 주제에 따라서 검토해야 하는 그 선행 연구의 양은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행하는 실증적 연구는 이 많은 논문에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논문 작성에서 이제 수집된 그 논문들 있잖아요.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서 얻은 그 논문들.
이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내가 나중에 논문 쓰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체계적인 나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그것 같이 정리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첫 번째 논문 제목, 그 내가 본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이제 킵해놓은 논문 제목, 그 다음 저자와 연도, 그리고 연구의 내용. 연구의 내용은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록에 있는 거, 혹은 제목도 연구의 내용인 거예요. 뭐뭐뭐뭐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 앱스트랙에 보면 간략하게 써 있잖아요. 연구 그 목적과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이걸 그 함축해서 앱스트랙 그 초록에다가 써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읽고 어떤 분야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연구를 했구나, 어떤 결과가 나왔다까지 그거를 연구 내용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 사용 변수, 독립 변수는 뭘 썼고 매개 변수를 뭘 썼고 중성은 통제는 이런 변수를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연구 결과는 제가 별도로 따로 빼놨네요. 연구 내용은 이런 연구 내용을 했고 연구 결과 검증은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걸 이제 계속해서 내가 쫙 추려놓는 거죠.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 물론 참고문헌 정리하는데 요즘 뭐 그 IT 기술적인 게 많죠. 엔드노트나 맨델리 같은 거 이런 툴이 있어요. 참고문헌을 정리하는 툴이 있는데 어, 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잘 활용하더라도 이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그 가공된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메모가 나중에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료의 정리는 논문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내 논문 쓰는데 다 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음, 나랑 관련이 없는, 내가 그 주제로 잡은 관련이 없는 논문들은 다 버려야죠. 그런 것까지 내가 다 모아서 보면 멘탈이 흔들려요. 나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주제를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연구 모형, 그다음에 이제 논문 작성법 계속 이제 그 강의를 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논문 작성하는데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